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 물가가 4.1% 오르면서 10년 3개월 만에 4%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도 각각 4.3%와 4.9% 오르면서 10여 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생활 물가인 외식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 등을 급히 내놓았지만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대구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 물가 상승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4월 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주선 금호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 앞두고 차량 이동량 많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차량 이동량 꾸준합니다. 차간거리도 조금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선은 도평터널까지 우리 지역 내 구간들 양방향 흐름 괜찮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사고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여파로 교통 흐름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구간은 이전에 노곡교에서 발생한 2건의 사고 여파로 지나기 많이 힘든데요. 상동교 시작부터 막히고요. 침산교까지 쭉 힘듭니다. 그 여파로 신천 동로도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죽전내거리에서 성서 방향으로 신당내거리 조금 못 간 지점, 승용차 3중 추돌 사고가 조금 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밀리기 시작할 것 같고요. 화랑로는 MBC 내거리에서 효신내거리 방향으로 효신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횡단보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양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아양교에서 큰고개 오그리 방향으로 아양초등학교 20m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구마로 동본리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들은 교통량 많아서 이동하기 어려운데요. 본리 내거리에서 신호 3번은 대기하셔야 하고요. 다만 이 구간 지나서 서대구 공단로 구간은 흐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다가 당분간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께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쿠팡의 첨단 물류센터가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네. 가장 큰 단일 물류센터라서 이 대구에서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축구장이 몇 개의 넓이라고요? 네, 축구장 46개 넓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는 4월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2023년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쿠팡은 최소 3,200원 이상을 투자해서 최첨단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쿠팡 쪽에서는 2,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대구 시민과 또 대구시의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경북 7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숨졌던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 1년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유족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신규 일자리 2,500개를 공언하면서도 또 이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확히 또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보통 쿠팡의 물류센터 인력 가운데 정규직은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쿠팡 측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더불어서 대구시의 관리 감독도 앞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물류센터인 만큼 관리 감독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들까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권영진 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등 16개의 사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권영진 시장은 지역 현안인 제2대구의료원 건립과 대구 치수원 다변화 공약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건의도 했는데요.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같이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재정분권을 건의를 했는데요. 이철우 지사는 제도화하지 않고는 지방분권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할 수 없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권 시장과 또 이철우 도지사 모두 좀 지방 분권 활성화를 좀 강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아직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국민의힘의 홍준표 국회의원이 이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정훈 기자가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청 이전이 과연 그리 급한 업무고 예산을 수천억 원 들여야 할 것인가. 이전 정책을 전부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네, 시민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이 달석으로 신청사 이전이 확정돼서 지금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이 발언이 나오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국민의힘 소속의 예비 후보들이 강하게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논란이 커지자 이 홍 의원은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시청 이전뿐 아니라 전임자의 모든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문제되는 정책은 공론화를 거쳐서 시정한다는 측면이었다라고 이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해명을 하기로 했고 네. 지금 현재 시청사가 있는 중구청에 또 11시에 방문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홍 의원은 대구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과 다른 의견들을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거든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의 컬러풀 대구 슬로건도 교체 의사를 또 밝혔고 이 시민 건강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 제2대구의료원과 관련해서도 시정을 인수한 다음에 그때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동안 좀 추진해왔던 공식적으로 진행해왔던 이 정책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오전 그러면 10시 기자회견에서는 네. 시청 이전과 관련돼서만 얘기가 나올까요?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본인의 SNS에서 밝혔던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주목이 됩니다.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경북의 내방가사와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선정 배경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아태 기록 유산 국내 후보로 모두 3건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올해 아태 기록 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내방가사 그리고 삼국유사 마지막으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3건을 선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서 2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후보 5건을 선정을 했고 심사를 통해서 3건을 정했는데요.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그리고 안동 군의 등과 함께 신청한 2건이 포함이 된 겁니다. 내방가사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내방가사는 규방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양반가의 여성들이 한글로 지은 가사문학을 지칭합니다. 이 창작과 전파가 주로 영남 지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발생 시기는 확실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8세기 말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작품이 영남 중에서도 이 북부 지방, 이 안동과 성주, 경주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남아 있어요? 네, 현재는 6,000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18세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 한자 문학을 모방해서 습작하는 시기였고, 네. 정조 이후에 가보개혁까지 융성을 하면서 새로운 창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전까지는 우리가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이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고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도 내방가사 전승보존회가 경북 안동에서 활동하면서 개성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에 제출한 등재 대상 작품은 348점입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한 6,000점 정도인데 네. 이 중에서 340여 점 정도가 등재 대상 작품이군요. 대표적인 작품 우리가 아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풍산유시 화경당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쌍벽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쌍벽가는 정조 18년인 1794년에 쓴 내방가사인데요. 당시 그 류사춘의 부인이었던 연한이 씨가 아들 류이자와 큰조카 상조 형제가 과거 급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예. 제목에 쓰인 쌍벽이라는 말은 과거 급제한 두 형제의 준수하고 출중함이 서로 백중함을 칭찬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작자와 연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내방가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1911년 석주 이상용 선생의 부인 김우락 여사가 만주 망명지에서 쓴 해도교거사라고 있는데요. 이 해도교거사는 안동에서 추풍령을 넘어 압록강을 건너는 망명경로 그리고 만주에 있는 영춘원에 이르는 정착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만주로 가는 여정과 망명 생활의 고달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함께한 여성들의 역경과 고난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요. 네. 만주 망명 내방가사 가운데서는 최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내방가사들이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등재 신청을 맡았던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장에게 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일단 내방가사는 동아시아 여성의 주체적 활동의 증거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봤다고 합니다. 네. 우리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보면 서구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확보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기록유산에도 그 뉴질랜드의 19세기 말에 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 기록물로서 남아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잘 없는데 이 여성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던 이 노력의 과정이 내방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 20세기 이 서구가 400년 동안 겪었던 일을 압축적으로 겪었잖아요. 예. 주권 강탈, 식민지배, 산업화까지 이 100년간 압축적인 역사를 겪다 보니까 여성들만의 기록을 보여준 경우가 기록물로는 거의 없는데 내방가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창제 원리가 밝혀진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인데 사실 한글을 창제하고도 한동안은 한문의 부수적 역할만 해왔습니다. 때문에 한글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내방 가사는 대부분이 한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글이 자기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내방 가사의 또 하나의 가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한글을 있겠습니다. 활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방 가사로 한글이 확장되면서 결국은 한글이 우리의 이 고유 문자로서 쓰이기 시작하기까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하면은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련 스님이 고려 충렬한 7년인 1281년 군이 인각사에서 집필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삼국유사는 한반도 고대 신화를 비롯해서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자 종합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조선부터 후삼국 시대까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몽골 침략기의 단군 신화를 기반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삼국유사가 또 이렇게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그 등재 후보로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민족의 정체성과 또 뿌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은 거겠죠.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줬다는 점, 특히 단군 신화가 담겨 있다는 점을 크게 강조해 왔는데 이게 세계사적 가치로 보면 서양은 17세기에서야 민족의식이 등장합니다. 기록물도 그때서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삼국유사가 지어진 시기가 13세기잖아요. 네. 이 동아시아에서 고려시대 우리가 이제 민족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13세기라는 점이 세계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가 몽골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에 이런 기록물을 남겼다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네. 자, 내방 가사와 삼국유사에 이어서 또 세 번째인 것이 뭐죠? 예. 네, 그 태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료 유출 사고 예.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을 담은 것인데요.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유출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당시 극복 과정을 담은 20만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은 유료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국가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환경 재난을 극복해낸 사고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까지 복원한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높게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예, 내방 가사 삼국유사 그리고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이렇게 세 건이 올해 아태 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인데 그럼 등재 그 여부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6월 15일까지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예, 등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세계적 가치 여부가 등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등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0년 유네스코에서 이 성평등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 신청서에서 측정하는 항목에 이 젠더 이퀄리티 이펙트,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네. 또 살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방 가사의 등재 가능성은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이 삼국유사 역시 13세기에 이뤄진 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이 가능성이 높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북의 내방 가사와 삼국유사가 모두 등재된다면 경북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몇 건이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 2건이 등재가 된다면 모두 5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3건이 있는데요. 그 3건은 한국의 유교 책판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또 한국의 편액 그리고 만인의 청원, 만인소는 2016년과 201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내방 가사와 삼국유사가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도 정말 기쁘고 중요한 일이지만 등재된 유산을 잘 보존하고 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되면 뭐 돈이 되나 아니면 관광상품이 되나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후 우리가 활용과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 이번에 삼국유사와 내방가사만 하더라도 이 연구자들도 이 문화적 가치나 이 단군 신화가 담겨 있다는 점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등재 신청을 하면서 세계적 가치를 발굴하게 되고 우리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2015년에 앞서 조정훈 기자님이 언급했던 유교 책판을 보면 이게 유교적인 이념이 주요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출판과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이 등재 이유로 꼽았거든요. 네. 이후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유교 책판뿐만 아니라 이 목각을 했던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로 또 인정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 이번에 내방가사가 만약 선정이 된다면 내방가사를 창작하고 보존하는 이 또 여성들도 무형문화재 등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11월에 좀 기쁜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1분 지났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2022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300여 명이 대구의 총 9개 학교에서 열리는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해서 숙련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 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기계 설계, 전기 제어, 산업용 로봇, 자동차 정비, 그래픽 디자인 등 총 49개 직종의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전 그중 CNC 선반과 산업용 드론 제어 대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CNC 선반은 큰 기계를 다루는 개인전으로 산업용 드론 제어는 드론을 직접 제작하는 팀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참가 학생 이야기와 현장의 소리로 두 직종에 대해 들어보시죠. 저는 경북기계공고 소속이고 2학년이고 이름은 김근우입니다. 참가하시는 종목이 CNC 선반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는 원통인 철을 컴퓨터로 짜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깎고 미술로 예술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제 본명 선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2반 정이혁이라고 합니다. 산업용 드론 제어가 어떤 좀 종목인지를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론을 분해 조립부터 설정해서 날리는 응급 구조 활동을 하는 대회예요. 응급 환자가 있을 경우에 응급 키트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활용될 것 같아요. 네, 산업용 드론 제어 부분 제1과제 산업용 드론 제작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2인 1조로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OpenTX. Switch warning. 네, 철을 디자인해서 직접 깎고 또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드론 제작까지 우리에겐 참 종목명이 생소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또 꼭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모두 이 숙련기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하는 학생들은 올해 8월에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랐습니다. 네. 학생들과 교사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가공 쪽에 관심이 생겨서 CNC 선반 직종의 기능을 들어오게 되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메달에 욕심이 생겨서 지금은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쭉 기계 가공 분야에 몸담아서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2학년이지만 비록 3학년 형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동메달이라도 따서 전국대회까지 나가고 싶은 욕심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일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교육부장 강태규입니다. 지금 CNC 선반 직종 맡고 있고요. 이번에 4명 학생과 함께 지방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개인 방역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과제를 이제 하루에 몰아서 애들 많이 좀 힘들게 시키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많이 나눠가지고 이제 손이 안 놀게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용 드론 제어 지도교사 오윤조라고 합니다. 저는 조일고등학교 공부사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좀 강제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산업용 드론 제어가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무엇보다 안전하게 대회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 대구시 차원의 지원도 있다고요? 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해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재작년과 작년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의 학생들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숙련 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김준태 본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숙련 인력으로서 그 연마한 기술을 조기에 활용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필요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게 하고요. 그리고 후배들로서부터 어떤 모델이 돼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숙련 기술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는 가치는 우리가 과학기술로 발전을 한 거를 갖다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많은 인재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공정혁신 뭐 이런 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좋은 품질을 갖다가 차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숙련기술 인재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대회에서 학생들 실력 발휘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주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의 광장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